한 청년의 절규가 한 나라를 깨웠습니다. 그 남자의 손톱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작 23세였죠. 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조 9천억이라는 거대한 검은 돈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330명의 어둠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쳤죠. 캄보디아 부패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외면했고 유엔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계는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 작전명, 여명의 눈동자, 가장 어두운 밤을 찍고 새벽을 만든 이야기. 330명의 눈물과 5천만의 분노가 만든 기적. 새벽을 본 자만이 아는 진실. 지금 그 진실을 열어보시죠.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남자의 손톱이 빠져 있었습니다. 10개 모두요. CCTV 화면 속에서 그는 울지도 않았죠. 이미 목소리를 잃은 지 사흘째였으니까요. 저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30년 경력이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이게 17조의 실체였습니까? 2024년 8월 14일 새벽 3시 싱가포르 월스트리트 아시아 분석실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어스 크로우, 25년간 숫자로 세상을 재단해온 사람입니다. 범죄 금융, 불법 자금 추적, 국가 리스크 분석이 제 전문이었죠. 감정은 제 업무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 하나가 심장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17조 9천억 원, 캄보디아 사기 범죄 시장 규모였죠. 겉으로는 카지노처럼 보였지만 속은 도축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330명. 실종, 감금, 고문이라는 단어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23세 남성, 폭행 후 사망. 29세 여성, 행방불명 17일째. 35세 남성, 고문 흔적 다수. 숫자 뒤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 뒤에 가족이 있었죠. 데이터에 감정이 없다고 믿어왔는데 오늘만큼은 숫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반응은 없었고 국제사회 대응도 없었으며 유엔 성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돈 앞에서 정의는 늘 무릎을 꿇는 법이니까요. 30년간 똑같은 광경을 봐왔죠. 약소국 국민이 희생되면 세계는 침묵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알림음 하나가 사무실 공기를 쪼갰습니다. 긴급 뉴스 알림, 발신지는 서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캄보디아 사태 관련 긴급 성명. 저는 클릭했습니다. 별 기대는 없었죠. 어차피 유감 표명이나 외교적 협의를 운운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모든 수단이라고요? 저는 3번을 읽었습니다. 모든 수단이라는 표현은 외교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에 가까웠죠.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3시 17분, 17조와 17분이 묘하게 겹쳤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모니터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관련 키워드 검색을 시작했죠. 30분 후 데이터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긴급 소집, 국정원 특별팀 편성, 외교부 캄보디아 긴급 채널 개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정부는 회의하고 검토하고 재검토하죠.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48시간 만에 모든 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 2011년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늘 빨랐지만 이번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오전 4시 또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CNN 긴급 속보였죠. 코리아 스트라이크스 백. 한국, 캄보디아의 초강경 대응 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불빛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뭔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거지? 30년간 수많은 국가들을 분석해왔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까지요. 힘으로 누르거나 돈으로 덮거나 시간으로 묻는 게 강대국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힘도 쓰지 않았고 돈도 던지지 않았으며 시간도 끌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 문장을 세상에 던졌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한국 예측 불가 변수.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8월 14일 17조 9천억의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불빛이 켜졌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다. 나는 아직 모른다. 이들이 무엇을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세계가 침묵할 때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움직였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시계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5시 47분,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새벽이 폭풍의 전조라는 걸 말입니다. 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방콕발 뉴스 하나가 제 화면을 가득 채웠죠. 태국 최대 방송사 타이 PBS가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가의 자존심 작전, 한국이 보여준 것.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은 지 오래였죠. 화면 속 태국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섞인 떨림이었죠.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을 보십시오. 330명을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래프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비라이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1시간 만에 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죠. 분노였습니다. 부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질타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야. 감정의 연쇄 반응이다. 오전 10시 또 다른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공개 자료였죠. KGB 유도폭탄 스펙이었습니다. 사거리 70km.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푸놈펜 공항에서 캄보디아 정부 청사까지의 거리를 입력했죠. 62km였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죠. 계산상 캄보디아는 이미 사정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국방부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오후 1시 태국 거리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영상이 제 화면으로 쏟아졌습니다. 방콕 중심가, 치앙마이 광장, 푸켓 해변까지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아니라 방패다. 우리 정부도 한국처럼 국민을 지키는 게 국가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30년간 데이터를 다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죠. 통계가 아니라 분노가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주 전 작성한 보고서가 있었죠. 제목은 동남아 국가의 위기 대응 패턴 분석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서 국민 보호는 후순위다. 저는 그 보고서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1장, 2장, 3장. 30년 경력으로 쌓아올린 확신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한국이 그 모든 공식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로는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태국 총리실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영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태국이 움직였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의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압박이었죠.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도미노 효과, 한국발 지각 변동. 타이핑을 시작했죠. 한국이 첫 번째 도미노를 밀었다. 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캄보디아는 고립되고 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다. 여론전쟁이다. 그리고 한국은 총 한 발 없이 이기고 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석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불길처럼 보였죠. 한국이 점화한 불길이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70km라는 숫자는 차가웠지만
그 안의 의미는 전쟁보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야. 기준을 수출한 거다. 모니터 속에서 태국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비라이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여전히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도미노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6시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긴급 알림 17개가 동시에 터졌죠.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언론, 캄보디아 고문 현장 영상 단독 입수.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두운 방, 묶인 남자, 그리고 비명. 10초 만에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더 볼 수 없었죠. 30년간 온갖 데이터를 봤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CNN이 실시간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BBC가 특집을 편성했죠. NHK가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야. 이건 진실의 공습이다. 오전 8시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입니다. 한국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형적인 부정 전략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전 9시 한국 언론이 반격했습니다. 메타데이터 전체 공개였습니다. 촬영 시간, 촬영 장소, 좌표, 카메라 기종, 파일 생성 이력까지요.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위도 11.5564, 경도 104.9282. 푸놈펜 외곽 산업단지였습니다. 타임코드 2024년 8월 12일 오후 3시 47분.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작전이었죠. 캄보디아 대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은 취소됐죠.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거짓은 무력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한국 언론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빨랐죠. 영상 입수부터 메타데이터 분석까지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국정원 출신 기자 3명,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명, 캄보디아 현지 네트워크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파일에 타이핑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미디어 작전. 국정원의 그림자가 언론의 펜끝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건 정부와 언론의 협업이었습니다. 완벽한 조율이었죠. 정보기관이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이 진실을 증폭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자는 총을 들지 않는다. 대신 진실을 쏜다. 오후 1시, 태국 거리가 다시 들끓었습니다. 방콕 중심가에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치앙마이에서 3만 명이 행진했죠. 피켓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처럼 진실을 말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 국민을 지켜라. 저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죠. 데이터가 아니라 분노가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필리핀에서 연대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죠. 말레이시아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라이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동남아 전역을 덮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곡선이 수직 상승하고 있었죠. 이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전쟁, 테러, 외교 분쟁까지요.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리지도 않았죠. 경제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언론이 총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진실이 폭탄보다 강하게 터졌죠. 국민의 분노가 군대보다 무섭게 퍼졌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8월 16일.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다. 진심의 전쟁이다. 한국은 세계에게 보여줬다.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진실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진실은 국경을 넘는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심이 무기라면 한국은 이미 초강대국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전 7시 캄보디아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훈 마네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죠. 양복깃이 반듯했고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조사 중이며 국제법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였죠. 30년간 수없이 봐온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9시 BBC가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양측의 주장, 진실은 어디에? 로이터가 비슷한 기사를 올렸고 CNN도 논평을 실었습니다. 갑자기 국제 언론들이 중립을 표방하기 시작했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내 여론 피로도 지수가 상승하고 있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의적 반응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전쟁 나는 거 아니냐는 댓글들이 보였죠. 저는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붉은 선이 서서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이라면 이렇게 서툴게 흔들릴 리 없는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석가의 본능이 고개를 들었죠. 혹시 한국의 강경 대응이 즉흥적인 결정은 아닐까? 처음에 분노가 식으면 결국 후퇴하는 건 아닐까? 오후 2시 또 다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비공개 회담이 열렸다는 정보였죠. 김진아 외교차관과 박성주 국정원 2차장이 참석했고 언론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불안했죠. 비공개 회담은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후퇴를 준비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오후 4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내부 소식통, 서울에서 일하는 옛 동료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죠. 엘리어스, 한국이 독자 작전을 검토하고 있어. 외교 루트 포기하고 직접 움직이려는 것 같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독자 작전이라고요? 그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한국은 말이 아니라 움직이려 한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저는 모니터만 응시하며 한국 관련 뉴스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죠. 이상했습니다. 3일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이던 한국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언론도 정부도 모두 입을 다물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후퇴의 신호일까? 아니면 폭풍 전야일까? 오후 9시 모니터에 속보 하나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긴급 담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화면 속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 국민을 데려오겠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멈추지 않는다. 그 문장은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의 눈빛이 흔들림 없었죠. 각오였습니다. 결의였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정상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늘 계산했죠. 이익과 손실을, 여론과 지지율을, 국제관계와 경제적 파장을 말입니다. 그런데 저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직 의지만 있었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천둥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야, 신념이다. 의심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밀려왔죠. 경외였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의심해도, 언론이 흔들려도, 여론이 피로해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8월 18일.
나는 오늘 의심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침묵 뒤에 숨은 것은 후퇴가 아니라 결이었다. 세계는 외교를 논했고 그들은 운명을 논의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전 10시 한 남자의 이름이 뉴스를 장악했습니다. 이진학,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형사였죠. 저는 그의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필리핀 어금니 아빠 사건이 나왔습니다. 단독으로 마닐라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지 경찰도 포기한 사건을 혼자 해결했죠. 필리핀 언론이 그를 영웅이라 불렀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의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눈빛. 그 눈빛에는 통계가 없었습니다. 오직 의지뿐이었죠. 오후 1시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박흥렬, 전직 주 레바논 대사였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 폭격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 한국인들을 대피시켰던 외교관이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찾았습니다. 폭격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침착하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땀 범벅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은퇴를 앞둔 나이였습니다. 70세였죠. 그런 그가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남자가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간다. 이게 한국이구나. 오후 6시 푸놈펜에서 첫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진학 형사와 박흥렬 대사가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수사팀 12명, 외교관 5명, 그리고 국정원 요원 숫자 미상. 총 20명 이상의 팀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니었죠.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이건 독자 작전이었습니다. 오후 11시 캄보디아 시간으로 밤 10시였습니다. 푸놈펜 외곽산업단지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팀이 건물 하나를 포위했죠. CCTV 피드가 제 화면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총성은 없었죠. 대신 정확한 움직임만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첫 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20명이 한꺼번에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한 발의 총성도 없었습니다.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죠. 완벽한 구출이었습니다. 새벽 2시 한국 언론이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한 발의 총성 없이 기적 시작. 20명 무사 구출. 저는 화면 속 영상을 봤습니다. 구출된 피해자 한 명이 울고 있었죠. 이진학 형사가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형사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울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철 같은 남자가 눈물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구출된 피해자 중 한 명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대한민국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7일 동안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한 번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타이핑을 할 수 없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데이터를 봤습니다. 숫자, 그래프, 통계, 분석. 그게 제 세계였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는 데이터가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봤다. 새벽 5시,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기적은 소리 없이 시작됐다. 총성도 없었고 폭발도 없었다. 오직 의지만 있었다. 70세 외교관과 한 명의 형사가 20명을 구했다. 나는 그들의 걸음을 숫자로 표시할 수 없었다. 이건 작전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정의가 다시 숨을 쉰 밤이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건이 아니야, 혁명이다. 오전 8시 캄보디아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교부 성명이 발표됐죠. 한국 수사팀의 활동은 주권 침해 행위다.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었죠. 20명 구출 이후 캄보디아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프놈펜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수사팀의 활동 중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 현장을 봉쇄했죠. 언론 취재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자들이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발 뉴스 흐름이 뚝 끊겼습니다. 3일간 폭포처럼 쏟아지던 정보가 갑자기 멈췄죠. 정의가 벽에 부딪혔다. 오후 1시, 저는 과거 패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비슷한 사례를 수없이 봤죠. 약소국이 강대국 눈치를 보며 정의를 포기하는 광경. 초반의 강경함이 시간이 지나며 흐지부지 되는 과정. 결국 타협으로 끝나는 결말. 한국도 그럴까? 이게 끝인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분석가의 본능이 작동했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압박을 강화하면 한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오후 3시 서울도 조용했습니다. 정부 발표도 없었고 언론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침묵했고 외교부는 입을 다물었죠. 마치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막는 건 두려움뿐이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분노였죠. 결국 한국도 다른 나라와 똑같구나. 초반의 불꽃은 연기가 됐구나. 그때였습니다. 오후 5시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또 다른 내부 소식통, 방콕에서 일하는 정보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죠. 엘리어스, 큰일이야. 한국과 태국 사이에 비공식 채널이 열렸어. 고위급 통화가 오가고 있다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국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우회였죠. 한국은 캄보디아를 직접 압박하는 대신 태국을 움직이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방콕 사이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건 외교의 새로운 차원이다. 오후 7시 태국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방콕 포스트가 단독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은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준비한다. 기사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침묵하는 동안 태국과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구체적 내용은 없었지만 뉘앙스는 명확했습니다. 폭풍이 온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아니었죠. 긴장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CNN이 포착한 영상이 있었죠. 프놈펜 총리 궁전 앞 고위 관료들의 차량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9시에 긴급회의라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항복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8월 22일. 정의는 늘 마지막 시험을 요구한다. 한국은 멈춘 게 아니었다. 그들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캄보디아는 승리를 확신했지만 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국이 움직였다면 이 게임은 끝났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정적 속에 들리는 건 폭풍의 예고였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캄보디아를 떨게 하고 있었죠. 데이터는 정적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둥치기 직전의 고요함을 말이죠.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후퇴가 아니라 도약을 위한 숨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울 각오였죠.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의 중심을 목격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죠.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심심한 유감이라고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3번을 읽었죠. 이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언어였습니다. 48시간 전까지 주권 침해를 외치던 정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인 겁니다.
나는 그들의 손끝 떨림을 봤다. 오전 9시 더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푸놈펜 총리 궁전에서 한국 대표단과 훈 마네 총리의 회담이 생중계됐습니다. 김진아 외교차관이 회담장에 들어섰죠.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훈 마네 총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미소를 지었지만 굳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 저는 땀방울 하나가 관자놀이를 타고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악수는 짧았고 그 짧음이 모든 걸 말했다. 진심 앞에서 오만은 무력했습니다. 오전 11시 비공식 루트로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소식통이 보내온 메시지였죠. 회담 중 훈 마네 총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제발 태국과 손잡지 말아달라. 우리가 협력하겠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공포는 언제나 진실을 고백한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언제나 가장 정직한 언어로 말한다.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다만 굽신거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후 2시 푸놈펜 곳곳에서 한국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진학 형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산업단지 3곳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경찰이 협조했죠. 아니, 협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했고 캄보디아는 방관했습니다. 오후 5시 구출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서 32명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건물에서 28명, 세 번째 건물에서 20명이 나왔죠. 총 80명이었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죠.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다. 대신 진심을 들었다. 오후 7시 인천공항에 특별기가 도착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울부짖었죠. 한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고 무너졌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저는 화면 속 그 장면을 보며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타이핑을 할 수 없었죠. 눈이 흐려졌습니다. 30년간 데이터만 보던 사람이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헤드라인을 터뜨렸습니다. CNN 한국 한 발의 총성 없이 승리하다. BBC 외교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이 보여준 것. 로이터 진심이 이긴 날, 캄보디아 굴복. 저는 화면을 가득 채운 헤드라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장면을 역사의 문장이라 기록했다. 오후 11시,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8월 24일.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다. 공포의 곡선은 급락했고 정의의 그래프는 수직 상승했다. 훈 마네 총리의 떨리는 손, 비공개 애원, 그리고 80명의 귀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증명했다. 한국은 적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보여줬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달랐습니다. 폭풍전야의 정적이 아니었죠. 승리 후의 평화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외교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건 힘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품격이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데이터 대신 인간을 믿기로 했다. 오전 6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죠.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심심한 유감이라고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3번을 읽었죠. 이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언어였습니다. 48시간 전까지 주권 침해를 외치던 정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인 겁니다. 나는 그들의 손끝 떨림을 봤다. 오전 9시 더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푸놈펜 총리 궁전에서 한국 대표단과 훈 마네 총리의 회담이 생중계됐습니다. 김진아 외교차관이 회담장에 들어섰죠.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훈 마네 총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미소를 지었지만 굳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 저는 땀방울 하나가 관자놀이를 타고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악수는 짧았고 그 짧음이 모든 걸 말했다. 진심 앞에서 오만은 무력했습니다. 오전 11시 비공식 루트로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소식통이 보내온 메시지였죠. 회담 중 훈 마네 총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제발 태국과 손잡지 말아달라. 우리가 협력하겠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공포는 언제나 진실을 고백한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언제나 가장 정직한 언어로 말한다.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다만 굽신거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후 2시, 프놈펜 곳곳에서 한국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진학 형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산업단지 3곳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경찰이 협조했죠. 아니, 협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했고 캄보디아는 방관했습니다. 오후 5시 구출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서 32명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건물에서 28명, 세 번째 건물에서 20명이 나왔죠. 총 80명이었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죠.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다. 대신 진심을 들었다. 오후 7시 인천공항에 특별기가 도착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울부짖었죠. 한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고 무너졌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저는 화면 속 그 장면을 보며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타이핑을 할 수 없었죠. 눈이 흐려졌습니다. 30년간 데이터만 보던 사람이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헤드라인을 터뜨렸습니다. CNN 한국 한 발의 총성 없이 승리하다. BBC 외교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이 보여준 것. 로이터 진심이 이긴 날, 캄보디아 굴복. 저는 화면을 가득 채운 헤드라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장면을 역사의 문장이라 기록했다. 오후 11시,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8월 24일.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다. 공포의 곡선은 급락했고 정의의 그래프는 수직 상승했다. 훈 마네 총리의 떨리는 손, 비공개 애원, 그리고 80명의 귀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증명했다. 한국은 적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보여줬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달랐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아니었죠. 승리 후의 평화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외교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건 힘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품격이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데이터 대신 인간을 믿기로 했다. 오전 10시 한국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왔죠. 캄보디아와 범죄 근절 공동체계 구축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협력이었죠. 한국 수사팀과 캄보디아 경찰이 공동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범죄 조직 소탕,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재발 방지 교육까지 포함됐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린 게 아니라 손을 잡게 했다. 그들은 이겨놓고도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작전명이 공개됐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아이즈 오브 던이라는 영문명과 함께 발표됐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끝낸 건 빛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330명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응시했고 대한민국은 그 눈동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그 말 한마디가 세계를 울렸습니다. 오후 3시 글로벌 언론이 특집을 쏟아냈습니다. CNN이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편성했습니다. 제목은 더 코리안 스탠다드, 한국의 기준이었죠. BBC가 프라임타임에 특집을 내보냈고 일본 NHK까지 긴급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CNN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울렸죠. 이것은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입니다. 한국은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의 눈물을 지켜낼 의지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후 6시 아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광장에 5만 명이 모였습니다. 피켓에 적힌 문장이 보였죠. 코리아 이퀄스 커리지, 한국은 용기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고 비 라이크 코리아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까지 확산됐죠. 아시아의 밤 수천 개의 촛불이 한국을 외쳤습니다. 저는 실시간 지도를 켰습니다. 동남아 전역에 붉은 점들이 찍히고 있었죠. 각 점이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은 적을 굴복시킨 게 아니라 세상을 일으켰다. 오후 9시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30년간 작성한 보고서가 수백 개 있었습니다. 국가 리스크 분석, 범죄 금융 추적, 전쟁 예측 모델까지요. 차갑고 정확한 숫자들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여명의 나라.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숫자로 세상을 재단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모든 공식을 무너뜨렸다. 총 한 발 없이 언론과 국민, 그리고 진심으로 세상을 바꿨다. 작전명은 여명의 눈동자였다. 가장 어두운 밤을 찢고 새벽을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계속 쳤죠. 그날 이후 나는 데이터를 믿지 않는다. 대신 인간을 믿는다. 한국이 보여줬다. 진짜 강대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의 눈물을 지켜낼 의지로 완성된다. 나는 그것을 봤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렇게 남긴다. 대한민국, 여명의 나라.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하늘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수평선 위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명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미소 짓고 있었죠. 나는 본다. 새벽을 응시하는 한 나라의 눈동자를. 모니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숫자는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진심은 숫자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지는 통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나라가 진짜 강대국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세계는 새로운 기준을 배웠습니다. 그 기준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